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종훈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전기차 르노 조에 오늘 시승해 보겠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오늘 이곳 동대문 DDP에서 막 신차 발표를 했는데요. 이 차 타고 북악 스카이에 한 바퀴 돌아오는 시승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르노 조에 프랑스에서 생산해서 바다 건너온 수입차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르노 삼성차가 판매와 AS를 담당하고 있어서 국산차처럼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전기차 되겠습니다. 차체 사이즈가 기존의 소형 차급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승용 세단 시장에서 사라졌던 소형차를 다시 만나는 그런 기분도 느껴지는데요. 2019년에 새로 3세대로 진화한 모델로 됐죠. 2019년에 풀체인지를 거쳐서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델은 3세대 조회가 되겠습니다. 최고 출력 정확하게 100kW 모터를 장착하고 있고 136마력의 최고 출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300km를 넘는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르노 조에 어떤 느낌을 전해줄지요. 도심 주행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죠. 앞좌석을 대충 맞춰놓고요. 뒤로 가봅니다. 뒷좌석에 잠깐 앉아보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 꽉 차게 들어오죠. 소형차에서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 위로 주먹은 안 들어가고요. 손바닥 두 개 꽉 차게 겹쳐 들어갑니다. 머리 위 압박감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극장식 시트 배열을 하고 있네요. 뒷좌석을 훨씬 높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낮고요. 뒷좌석은 높아서 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이 살짝 걸리고 프론트 윈드실드가 좀 낮게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뒷좌석이 많이 올라와 있는 탓입니다. 그래서 헤드 클리어런스는 약간 좁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게 머리 위 압박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시트가 좀 작아 보이죠. 등받이가 어깨 밑에서 끝나고요. 다만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올려서 머리를 좀 제대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도어 패널에 보스 오디오 시스템 들어왔고요. 자, 뒤쪽에 USB 포트, C타입 USB 포트 두 개가 들어와 있네요. 나머지는 이렇다 할 뒷좌석을 위한 편의 장비 없습니다. 송풍구도 없고 공기조절 장치도 없고 뒷좌석을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좌우 이렇게 분리해서 뒷좌석을 접을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을 접으면 트렁크 공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뒷좌석 이정도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가시죠. 자, 조의 운전석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하는 거여서 안전띠는 매지 않고 하겠습니다. 주행비 먼저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둘, 2.5회전 정도 하네요. 자, 2.5회전이면 차가 그렇게 크지 않죠. 3m 좀 넘는 길이인데요. 차급에 어울리는 정도의 조향비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고 심플한 계기판입니다. 10.25인치 TFT 클러스터로 구성된 계기판이고요. 에너지 흐름, 에코 주행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요. 주행 연비 볼 수 있고 트립 기록, 타이어 공기압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성 명령 이 부분은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스마트폰의 음성 명령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거네요. 크루즈 컨트롤 혹은 스피드 리미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 페이시아에는 9.3인치 세로형 터치 스크린이 들어와 있죠. 이지 커넥트 멀티미디어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 차선 변경, 사각지대 어시스트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프로그램들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에어 컨디셔닝, 에어 퀄리티는 공기청정 필터를 이용을 해서 차량 안으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되면 주행 보조 시스템, 차선 사각지대 경보,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고요. 이지 파크 어시스트, 앞뒤에 카메라, 전기차 프로그래밍도 있네요. 충전 일정을 세팅해 놓는 그런 부분인가 봅니다. 대부분 터치스크린으로 작동을 하고요. 주요 기능, 비상등 같은 기능들은 이 아래쪽에 별도 버튼으로 따로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열선 버튼 2단계로
사용 가능한 열선 버튼이 있고요. 에코 드라이브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 비상등 들어와 있죠. 차량 잠금, 파크 어시스트, 조수석 열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조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는 3개의 로터리식 스위치, 센터 페이시아 제일 아래에는 2개의 USB 포트, C타입 USB 포트가 있고요. 옥스 단자, 그리고 12V 전원 장치, 전원 포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전자변속기인데요. 전자변속기는 D 모드와 B 모드가 있습니다. B 모드는 원페달 드라이빙 가능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마치 브레이크를 밟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도어 패널에는 보스 오디오 시스템, 모두 7개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자, 동대문 DDP 출발을 해서 북악스카이 찍고 오는 코스입니다. 마스크 잠깐 벗고 하죠. 전기차죠. 도심주행 위주로 코스를 짰는데요, 영리하게 짠 주행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체증 구간이 많은 도심 구간에서 전기차의 효율을 최고로 느낄 수 있거든요. 느낌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일단 소리가 없죠. 엔진 소리가 없어서 마치 유령이, 귀신이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갈 때는 일부러 소리를 내준다고 하죠. 3가지 다른 종류의 소리를 내서 보행자들이 차의 접근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툭. 이제 출발할 때 가속 페달을 툭 밟으면 아주 강한 구동력을 느끼게 됩니다. 전기 모터죠. 전기 모터는 회전하는 순간서부터 최대 토크를 발휘하기 때문에 중저속 구간에서 특히 좀 더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보다 훨씬 더 강한 구동력을 느끼게 됩니다. 실주행 영역에서 좀 더 강한 힘을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일 테고요. 자, 스티어링 휠 약간의, 아주 가볍게 돌아가는데요, 아주 약간의 반발력 느끼게 됩니다. 도심 구간에서 진행되는 아주 잠깐의 시승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디테일하게 차를 살펴보기는 힘들 듯 하고요. 짧게 움직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 정도만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배터리로 다시 충전을 하게 되죠. 이 시프터 전자식 변속기는 D와 B 모드가 있습니다. D는 그냥 평소에 드라이브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B 모드는 뭐 굳이 해설을 하자면 브레이크 모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B 모드에 놓게 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브레이크를 잡은 것처럼 차가 강한 제동력을 느끼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더 강하게 작동시킬 수가 있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굳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속 페달 하나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전진, 떼면 브레이크, 이런 감성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쉐보레 볼트 EV에 이런 기능이 있었죠. 이른바 원페달 시스템인데요, 유사한 기능을, 같은 기능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B모드, 그러니까 원페달 시스템은 이런 도심주행, 특히 막히는 도심주행에서는 브레이크 밟았다 가속 페달 밟았다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가속 페달 하나로 차를 조절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실내가 상당히 조용한데요, 잔잔하게 들리는 이런 에어컨 송풍구 바람 소리 정도가 들리고요, 다른 이렇다 할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보스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7개의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죠. 노면의 잡소리, 타이어 마찰음,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1955R16 사이즈의 미쉐린 타이어인데요, 회전저항 4등급. 미쉐린 타이어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가요, 타이어 마찰음 소리가 확실히 작습니다. 아마 새 타이어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해서 계기판 10.25인치 TFT LCD 모니터에 정보 표시가 되네요. 완전 정지까지는 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는 클리핑 모드 상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B 모드에서도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자,
자, 136마력 정확하게 100kW의 출력을 냅니다. 25kgm의 최대 토크를 내고요.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는 물론이고 136마력이면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싶고요. 이 차 공차 중량이 1500kg을 조금 넘죠. 그래서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약 11kg 정도 됩니다. 국내에서는 1회 충전 주행거리 309km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뭐 300km라고 한다면 서울 출발해서 대전 좀 아래쪽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대구까지도 되겠죠. WLTP, 그러니까 유럽 기준으로 한다면 395km입니다. 거의 400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아주 타이트하게 경제운전을 해서 서울 출발 부산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인가요? 아이오닉 EV가 1000km 주행을 돌파했다고 하죠. 물론 아주 최대한 경제운전을 해서 또한 서킷에서 뭐 저속 위주의 주행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을 이끌어내서 그 정도라고 봐야 될 테고요. 뭐 이 차도 한번 그런 식의 어떤 그 장거리 주행 시도하면 기대 이상의 그런 성능을 충분히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기회가 된다면 부산까지 한번 달려보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하지만 전기차 타면서 굳이 그렇게 억지로 무리할 필요 없죠. 이제 국내에도 전기차 인프라가 제법 갖춰져 있어서요. 중간중간에 충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충전하면 15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깐 쉬면서 충전을 해보면 목적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 배터리가 54.5kW급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이 50kW급 충전을 이용을 하면 급속 충전이죠. 약 70분에 80%를 충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0% 충전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네요. 뭐 급속 충전이라고 한다면 굳이 100km를 100%까지 충전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80%까지는 충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80% 이후에서 배터리 농도가, 배터리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이후 8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80%까지 70분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20%를 채우기 위해서 뭐 20-30분 이상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급속 충전으로 100% 완충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완속 충전기죠. 7kW급 완속 충전기로는 9시간 25분, 그러니까 9시간 반 정도 걸리면 100% 풀 충전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녁에 꽂아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나가면 완충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테고요. 그렇게 완충을 해서 309km를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 309km라는 얘기는 인증거리일 테고요. 아마도 주행 상황이 쾌적한 조건일 때는 그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겨울에 날씨가 아주 추울 때는 배터리 성능이 급속하게 저하가 되죠. 물론 그런 상황에서는 내연기관도 디젤 엔진도 가솔린 엔진도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전기자동차는 겨울에 배터리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요. 폐열을 이용하는, 버려지는 열을 이용하는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히팅 시스템 등을 적용을 해서 추운 날씨에 배터리의 성능 저하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약 영하 7도 정도의 추운 날씨에 갈 수 있는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36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겨울 아주 추울 때는 약 230km 정도 달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전기차 처음 타시는 분들은 봄과 가을에 한 300km, 400km 간다고, 300km 넘게 배터리 간다고 나왔는데 날씨 추워지면서 겨울이 되면 뭐 한 250km까지 못 간다고 나오니까 이거 차 이상한 거 아니냐, 고장난 거 아니냐, 배터리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날씨 탓이다 라는 얘기죠. 다시 날씨가 회복되면 최고의 주행거리를, 최적의 주행거리를 다시 회복한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메이커가 밝히는 바에 따르면 3.5초 만에 시속 50km, 9.5초 만에 시속 100km를 주파한다고 합니다. 시속 100km 주파 시간 9.5초? 그렇게 나쁜 거 아니죠. 어휴, 약간 살짝 앞에 튀어서 가속 페달을 쭉 밟았더니 차가 쭉 나갑니다. 뒤에서 누가
달리는 나를 누군가 더 힘세게 밀어주듯이 이렇게 쭉 밀어주는 것처럼 달려나가네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죠. 닛산 리프처럼 애초에 만들 때부터 플랫폼을 전기차 전용으로 만들어서 좀 더 친환경 자동차에 최적화된, 전기차에 최적화된 차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쪽에 모터, 그리고 시트 아래쪽에 차체 하부에 배터리를 배치를 했죠. 그래서 차체 하부에 무거운 배터리를 장착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무게중심이 낮아지고요. 마치 오뚜기 같은 효과를 냅니다. 오뚜기가 이렇게 팔자형으로 된 오뚜기 아랫부분이 무겁죠. 그래서 밀어도 잘 밀리지 않고 원상 회복을 하려는 그런 관성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요.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무거운 부분이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면 상당히 차체의 안정성이 높아지죠. 어지간한 충격에도 잘 흔들리지 않고 원상 회복을 하려는 복원력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플러스 되는 요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조회의 등장. 저는 소형차의 복귀, 부활, 소형차의 재등장, 이런 의미도 크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의 엑센트, 이런 소형차들, 소형 세단들이 어느 순간 사라졌죠. 안 보입니다. 수익을 맞추기 어려운 소형차를 굳이 더 팔지 않겠다. 비세그먼트 SUV로 시장에 옮겨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면서 어느 순간 국내에서 사라졌던 소형차급의 세단, 승용차, 이제 전기차지만 르노 조회를 통해서 다시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정부 지원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 이런 부분들 다 받아서 좀 더 저렴하게 이 차를 살 수가 있죠. 젠 트림이 3,995만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국고보조금은 736만원이 나옵니다. 이제 배터리 효율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별화되는데 이 차 르노 조회는 736만원으로 보조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450만원, 제주도에서는 500만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한다면 2,809만원서부터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시내에서도 순간가속할 때 터지는 이 힘 상당합니다. 제가 시승을 위해서 잠깐 속도를 올려보는데 컨트롤을 잘해야 되겠는데요. 자칫 시내에서 이 페달 조작 잠깐 실수하면 이 강한 토크, 강한 구동력 때문에 당황한 순간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구동력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북악 스파이를 향해서 이제 올라가 봅니다. 강한 힘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또 최고 속도는 시속 140km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차급에서 시속 14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속도 아닌가요? 또한 굳이 그렇게 빨리 달릴 일도 사실은 많지는 않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넘어가는 느낌이 제법 부드럽습니다. 소형차의 어떤 느낌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부드럽게 충격을 넘는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손이 자꾸 패들 시프트가 있으면 좋겠다 싶으네요. 이런 와인딩 로드에 들어서니까 패들이 생각이 납니다. B 모드를 택하는 게 저는 맞네요. 힘은 좀 더 강하게, 제동도 좀 더 강하게, 턴. 상당히 놀랄만한데요. 코너를 돌아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치우침이 없습니다. 이제 앞바퀴 굴림 차거든요. 구동바퀴는 앞바퀴인데 우리가 평소에 만나게 되는 내연기관의 앞바퀴 굴림과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차가 좀 더 노면에 딱 밀착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거운 배터리가 차체 바닥을 딱 잡고 있어서 무게중심이 변화가 심한 이런 코너에서 차체의 어떤 그 거동, 무게중심의 변화, 중심 이동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코너에서 좀 더 경쾌하게,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코너를 공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추월 가속이 아주 쉽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이런 그 최대 토크를 금방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끌어내는데 아무래도 내연기관보다는 모터가 좀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와인딩 로드나 산길 이런 추월이 쉽지 않은 곳에서도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공략을 해서 추월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북악 스카이웨이에서는 추월하면 안 되죠. 자, 앞차를 따라서 차분하게 움직이는데 필요할 때 필요하다면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바탕으로 빠른 추월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마이 르노 앱, 요즘 차들은 다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컨트롤이 가능하죠. 마이 르노 앱이 있습니다. 마이 르노 앱을 통해서 원격 제어, 원격 확인이 가능하죠. 충전 상황, 주행 가는 거리, 현재 위치, 온도, 통풍 기능, 뭐 이런 부분들을 원격에서 확인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마이르노 앱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그 부분 관계자 설명 잠깐 들어보시죠. 차량의 상태라든지 내 차 위치라든지 문 잠금 해제, 경적, 이런 전조등 같은 이런 기능들이 이미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전기차의 특성에 맞게끔 원격 충전이라든지 원격 공조, 그 다음에 EV 스마트 루트 플래너라고 해가지고 우리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차량의 충전 상태하고 그 다음에 충전 스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효율적인 충전소 위치를, 경로를 알려주는 이런 기능들이 같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차량 상태들, 충전 상태들을 이 앱을 통해 가지고 현재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전기차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충전에 대한 부분들, 어떤 이제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충전이 몇 프로가 되어 있는지, 이 충전 상태로 얼마 정도 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마트 루트 플래너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장 이제 멀리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해운대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도착지로 정하고 나서 충전 설정을 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몇 가지 충전,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충전소까지 도착할 때 배터리 잔량, 이 부분들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 뭐 50에서 30% 정도 뭐 이렇게 해놓으시고, 어느 정도 최적화된 배터리 잔량, 이걸 너무 낮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겠죠. 네. 보통 30% 정도 해놓고, 희망 충전 시간, 보통 이제 휴게소에서 쉬시거나 아니면 잠깐 뭐 장거리 운전 시에 한 20-30분 정도는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고려해가지고 30분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설정 값을 갖다가 세팅을 하고 가장 최적의 주행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충전이 필요한 지점에 그 각각의 어떤 그 충전 스테이션들을 여러 단계에서 알려줍니다. 내가 이 휴게소 방향에서 마산 방향으로 여기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는 경로가 안내가 됩니다. 이 경로는 티앱을 통해서 안내가 될 거고요. 네. 이 서비스 자체도 저희가 SKT와 같이 협업해가지고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충전 관리, 이 충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충전 스테이션에서는 이제 즉시 충전을 하시겠지만은 자가 충전 스팟이 있는 곳들, 막 개인 충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 모드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집에다가 파킹을 해놓고 한장 꽂아놓은 상태에서 가장 뭐 밤 심야에 충전을 한다든지, 지금 이제 완충 충전인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오히려 이제 자정이 넘어서 새벽 시간에 제일 가격이 싸요. 심야 전력? 예, 심야 전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래밍 모드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충전 관리는, 공조 관리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내가 탑승 전에 미리 공조 시작을 누르면은 즉시 10분 동안 팬이 돌고요. 그 다음에 이 역시 뭐 프로그래밍 모드로 어느 시간에 내가 만약에
항상 아침 시간에 미리 동조를 돌려야겠다라고 하면은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시간에 딱 맞게끔 그 온도에 맞게끔 이미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 흐름을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없어서 좀 그 적극적으로 경제 운전을 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계기판 우측 화면에 에너지 흐름이 보여지긴 합니다만 좀 약해요, 그래픽이. 그동안 너무 현란한 그래픽에만 익숙해서 그런가요? 내려갑니다. 이제 다운힐인데요. 계기판에 보시면 주행 가는 거리가 223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 모드로 이제 언덕길을 내려가게 되면 아마 주행 거리가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어느 정도나 늘어나게 되는지 내려가서 한번 보시죠. 내려가는 동안은 완전히 탄력 주행 D 모드에 놓고 탄력 있게 운전을 하면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 회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B 모드로 변속을 하니까, B 모드를 택하니까 확실히 이 제동의 느낌이 좀 더 크게 다가오네요. 자, 계기판의 바늘은 계속 차지, 충전 범위에 머물러 있죠. 그만큼 차가 계속 이제 충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에너지 흐름도도 보면 타이어에서 모터를 통해서 배터리 방향으로 역류하고 있습니다. 224km, 225km로 주행 가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전기차를 운전할 때는 어떤 그 드라이버가 머릿속이 좀 복잡해집니다.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할까요? 이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배터리 관리를 하게 되고요. 특히나 배터리 잔량이 얼마 없을 때 15% 미만, 1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배터리 충전소가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배터리로 전기차 충전소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배터리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르막을 만나면 난감하죠. 내리막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배터리 잔량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228km까지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223에서 시작했으니까 5km 정도 더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회수한 셈이죠. 여기서 이제 내리막 경사가 좀 심한 곳에서는 B 모드로 갑니다. 그러면 내리막 경사 구간이지만 마치 차가 살짝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가는 것처럼 차가 속도가, 탄력이 안 붙죠. D 모드로 가면 적당한 탄력을 붙이면서 그 에너지 회생되는 에너지 양을 좀 더 얻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패들 시프트가 없는 대신에 이 D와 B 주행 모드를 선택하면서 차를 컨트롤하는 그런 재미가 또 있겠네요. 자, 와인딩 로드에서 상당히 차체가 중심을 딱 잡고 달린다라는 느낌이 강하네요. 기어 레버를 마치 수동 변속기처럼 조작을 하면서 달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가 차선을 넘어갈 때 스티어링 휠 진동으로 전해져 오네요. 스티어링 휠 진동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뜻밖의 괜찮네 하는 부분이 엔진룸, 이제 엔진이 없으니까 모터룸이 되나요? 보닛 안쪽에 가스식 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지대, 강철 지지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A필러 끝부분에 힌지를 사용을 해서 보닛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 이거 괜찮네 싶은 생각을 해봤고요. 이 차의 전비 kWh당 4.8km입니다. kWh당 5.6km를 갔네요. 훨씬 더 좋은 연비를 보였다 싶은 거고요. 이 전기차를 보면 실주행거리, 주행 가는 거리의 변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늘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좀 전략적으로 차를 다룰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 신경 쓰고 하는 부분이
전기차 초창기에는 상당히 운전자들의 관심거리였죠. 워낙에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가 짧은 데다가 전기 충전소도 많지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요즘엔 그렇지 않죠. 주행거리 300km를 대부분 넘고 있고요. 또한 전기차 충전소가 급속 충전소, 완속 충전소들이 5분 10분 거리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굳이 주행 가는 거리에 연연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아주 짧은 구간에서 도심 주행 위주로 르노 조에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조에라는 이름도 좀 그래요. 조에라고 르노 삼성 자동차에는 조에로 이 차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죠. 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매체에서 그냥 조라고 표기를 한 데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내 이름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아니야 네 이름은 그게 아니고 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요. 혹은 조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우습긴 하죠. 르노 삼성이 조에라고 하니까 그냥 조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기차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반에서부터 드러나는 강한 구동력, 가장 강한 인상으로 다가오고요. 와인딩 로드에서 딱 잡혀있는 안정감, 흔들림이 크지 않은 앞바퀴 굴림 소형차라고 한다면 상당히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어서 뒷차축이 그냥 허당으로 따라오는, 때로는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차 그러지 않습니다. 무게중심이 바닥에 딱 깔려 있어서 정확하게 중심을 딱 잡고 버티고 움직이는 그런 느낌 대단히 강합니다. 와인딩 로드에서 그런 부분들 아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아마 르노 삼성 자동차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시승 코스를 그렇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시트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시트 완전 수동식인데요. 슬라이딩은 뭐 그나마 편하게 되고요. 이 등받이 조절하기가 쉽지 않죠. 이쪽을 돌려야 되는데 손 자세가 어중간하고요. 손을 이 뒤로 돌려서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또 한 칸 한 칸 돌려야 되는 방식이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시트 돌리는 자세도 불편하고요. 또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듭니다. 이 부분 좀 레버 딱 제껴서 등받이도 딱 조절할 수 있는 좀 더 빠르고 편한 방법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안전에는 이런 로터리식으로 돌리는 방식이 안전에는 좀 더 좋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트렁크 부분인데요. 트렁크 해치 닫히는 부분이 예각이 날카롭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 차체 어디서든지 드러나는 예각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기는 하죠. 해치를 닫다가 트렁크를 닫다가 어린아이라도 옆에 있다가 머리라도 다치게 된다면 좀 크게 다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르노 삼성 자동차가 르노의 조에를 프랑스에서 들여와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했고요. 조에가 등장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이 한바탕 또 소용돌이가 치겠죠. SM3 ZE, SM3 전기차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해왔던 르노 삼성 자동차가 이제 조에를 앞세워서 다시 한번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나쁠 게 없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차의 효율이 높아지고 좀 더 좋은 차를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소비자들로서는 뭐 환영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르노 삼성차에서 발표한 르노 조에 타고 시승 진행해 봤습니다. 기자단 단체 시승이고 도심 시승 좀 더 시시콜콜하게 디테일하게 오랜 시간 이 차를 살펴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자, 르노 조에의 건투를 빌면서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